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물에도 귀신이 많고 흉가에도 귀신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산에 귀신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계곡이나 산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서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공포학과 학생 한 분이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께서 겪은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시죠.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아버지는 자연과 풍류를 즐기시는 분이라 평소에도 등산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몇 년 전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지인분의 권유로 마침 산악회에도 가입을 하셨어요. 산악회에 가입한 후로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매달 정기적으로 산에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지긋한 나이에 비하여 체력도 좋으시고 운동신경도 좋으셔서 크게 다치거나 하는 일 없이 한동안 잘 다니셨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이라 산악회에서 계곡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던 날입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채비를 마치시고 동료분들과 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중간쯤 오르니 계곡이 나오더랍니다. 풍경도 좋고 나무들도 그늘이 져 있어서 모두들 그 자리에서 잠깐 쉬어갔다고 합니다. 늘 그렇듯 다들 배낭에 넣어둔 간식이나 막걸리 등을 꺼내 동료분들과 담소로 나누며 먹고 마시며 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 보자는 분위기로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아버지는 그날따라 등산을 하는 것보다 그 계곡에서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 적은 난생 처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 더 쉬다가 나중에 따라갈 테니 먼저들 올라가라고 하고 동료분들을 보내셨대요. 그렇게 혼자 남으신 아버지는 신기하게도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덥지 않고 쾌적하니 기분이 좋아서 자신이 앉아있던 바위 위에 누우셨습니다. 반주도 했겠다, 신선한 바람도 불겠다, 그렇게 조금씩 잠이 몰려오더랍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 정말로 잘 생각은 아니셨다고 했죠. 잠깐 나른한 눈이나 붙이고 있자 생각하며 눈을 감고 계곡 물소리를 듣고 있는데 얼마 뒤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더랍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 산악회 동료분이 지금까지 여기서 있었냐고 물으셨죠. 아버지는 잠깐 눈 좀 붙이고 있었다, 아직 안 올라갔냐고 물으니 동료분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다른 동료들은 이미 정상까지 다녀왔다가 하산 중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있던 곳에서 정상까지 다녀오려면 몇 시간은 좋게 걸릴 텐데 아버지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죠. 자신은 기껏해야 10분, 20분 정도 지났나 하고 있었는데 황당하더랍니다. 계곡 물소리를 듣다가 그만 잠이 깊게 들어버렸나 하고 대충 스스로를 납득시킨 아버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동료분들과 하산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찝찝한 기분이 드셨지만 애써 무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를 않더랍니다. 낮에 계곡에서 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미친 듯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결국 진통제를 먹고 다시 자리에 누우셨는데 그 후에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에 드셨고 이때 기막힌 꿈 하나를 꾸신 거죠. 참고로 저희 집은 안방이 현관문을 마주보고 있는 구조고 거실에서 큰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의 문을 열고 자면 발 밑으로 현관문이 살짝 보이는데 아버지는 꿈속에서 그 현관문 쪽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현관문 바로 앞 신발장에 누군가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게 보였는데 주변도 너무 깜깜하고 그 형체도 새까매서 자세히 보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형체의 앞을 가리고 있는 게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저것이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셨고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은 아니었으나 너무 무서워서 차마 몸을 움직일 용기가 안 나더랍니다. 조금이라도 기척을 내면 그 형체가 자신을 눈치챌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것이 움직일까봐 아버지는 눈을 감지도 못하고 시선을 돌리지도 못하고 뚫어져라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형체가 천천히 움직이더랍니다. 마치 고개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보였죠. 아버지는 왠지 속으로 안 돼, 안 되라고 외치시며 여전히 눈을 떼지 않고 있었는데 그 시커먼 형체 사이로 입이 보이더랍니다.
다른 건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리만치 이 부분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죠. 무표정한 듯이 있던 입꼬리는 순식간에 치켜 올라갔습니다. 느낌상 정말로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나셨고 얼굴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현관 쪽을 쳐다봤으나 당연하게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꿈을 잘 꾸지 않으시는 편이라 이 일이 묘하게 마음에 걸리셨던 아버지는 결국 아침 식사를 하며 자초지종을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노발대발하셨고 아버지는 잔뜩 혼이 나셨죠. 겁도 없이 그런 곳에서 잠을 자냐고 말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가차 떠나서 텐트 치고 노는 것 외에는 그런 곳에서 맨몸으로 잠이 든 건 살면서 처음이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기가 참 세시고 직감도 좋으신 분인데 아무래도 자매인 이모께서 무속인이라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도 예산일이 아니라고 느끼셨는지 바로 이모께 전화를 해서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바로 이모가 써주신 부적을 받아오셨죠. 현관문 바로 위쪽에 천장에 부적을 붙이며 어머니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도 절대로 대답하지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철저히 무시하라고. 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어머니가 신신당부하며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잠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정말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건 현관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실에 있는 큰 베란다였죠. 꿈을 꾸면 그거 아실까요? 자신의 몸은 다른 곳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자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일 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몸은 여전히 침대 위인데 눈앞에 보이는 건 베란다였죠. 마치 CCTV 영상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왜 베란다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계속 그곳에서 눈을 떼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베란다 바깥에 있는 난간을 노려보고 있는데 슬그머니 난간 사이로 삐쩍 마른 손 하나가 나타나 난간을 붙잡더래요. 12층 높이의 아파트인데 회색으로 보일 정도로 창백하게 질린 마른 손이 난간을 붙잡으니 아버지는 순간 너무 놀라서 헉하고 숨을 들이키셨답니다. 그 소리를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손의 주인이 곧이어 모습을 드러냈죠. 순식간에 난간을 기어 올라오는 형태로 그때 현관에서 보았던 검은 형체가 보이더랍니다. 헝클어진 검은색 긴 머리가 베란다 바닥까지 흘러내리고 남은 팔과 다리까지 넘어오려는 듯 보이던 순간 그 여자는 멈칫하더랍니다. 더는 들어갈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기라도 한 것처럼 꼼짝도 않던 여자를 아버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대요. 젊은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노인 목소리, 아이 목소리, 온갖 것이 다 섞여있는 느낌의 유리를 긁는 듯한 엄청난 고음이라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한동안 그런 소음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던 여자가 이번에는 아깝다 라는 얇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더랍니다. 한마디를 겨우 알아들은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라고 되물을 뻔했답니다. 아버지가 아무런 말도 안하고 반응도 하지 않으니 그 여자는 여전히 난간에 들러붙은 채로 아깝다, 아까워, 아깝다, 아까워 라고 쉬지도 않고 미친듯이 되뇌이기만 하더래요. 아버지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서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으로 제발 꺼져라, 꺼지란 말이다 라고 외쳤는데 그 말을 하다가 눈을 뜨셨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머리를 붙잡고 끙끙거리고 있던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 급하게 깨우셨다고 해요. 다행히 그 꿈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으십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동료분들과 등산을 못 다니신다며 울적해 하실 뿐이죠. 그런데 정말 이모가 써주신 부적 덕분에 그 여자가 집안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걸까요? 그 여자가 도대체 뭐가 목적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산의 계곡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궁금합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전부 미스테리지만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지라 벌써 산을 몇 군데나 다녀왔지만 잘못 홀렸다가는 귀신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무서워지네요. 저도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파서 귀신은 아니고 헛것을 본 적은 덜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 현관, 베란다, 방에 부적을 붙여놓으셨는데 아마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귀신 중에서도 저렇게 악귀들은 아무리 용한 무당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못 보는 척, 안 들리는 척 하면서 알아서 사라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하죠. 정말 다행히도 아버지께서는 대답을 안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대답을 하셨더라면 더 집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님. 저번에 꿈에서 귀신의 옷을 입은 사연을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귀신을 봐왔기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보할 내용은 단순한 괴담보다는 귀신을 보는 한 사람으로서의 경험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살던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내던 아파트의 303호에는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분 다 마음씨가 정말 좋으시고 어린이들을 좋아하셔서 저희 아파트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를 예뻐해 주셔서 작은 사탕을 주기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302호에서 불이 났고 옆집에 사시던 두 분도 모두 같은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고 동네가 한바탕 난리가 났던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저희 아파트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3층에만 가면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없는데도 한참 멈춘다는 말이었죠.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직도 2층에 계신다고 생각하셨는지 엘리베이터 앞에 이웃들이 제사 음식을 조금 놓아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저를 예뻐해 주셨던 두 분을 만나뵐 용기가 안 나서 의도적으로는 엘리베이터를 안 탔습니다. 다음 해 명절에 저는 심부름 때문에 21층에 가게 되었습니다. 21층을 계단으로 갈 수는 없어서 서글픈 마음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정말로 3층에서 멈추는 겁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던 사람은 그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젊은 남자가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천천히 저를 쳐다보며 303호 쪽으로 뒷걸음을 치더라고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3호 앞으로 뒤쫓아갔는데 그곳에는 노부부 대신 젊은 사람들 여러 명이서 쭈그려 앉아있더라고요. 살짝 쳐다보니 제사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노부부는 아니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다시 탄 것인지 3층에 엘리베이터가 섰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띵 소리에 그 사람들이 일제히 엘리베이터를 쳐다봤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까와는 다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획 돌려서 모두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계단 쪽으로 냅다 뛰어갔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를 탈 자신은 없었죠.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다행히 저를 따라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진정된 후 저는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섭다기보다도 303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드셔야 할 밥을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었다는 게 서글퍼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아파트를 떠나고 이사간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 저는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사간 아파트는 크고 좋았습니다. 원래 거의 모든 집에는 귀신이 살고 있으니 처음에 이사 온 후 귀신들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에 있는 여자는 제가 봐도 소름이 끼쳤죠. 퀭한 두 눈에 눈물 자국이 있고 모서리에 쭈그려 앉아서는 계속 흐느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계속 제 방에서 흐느끼다 보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제 방 자체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가끔 보이는 자취방 괴담을 보면 귀신들이 가위 눌릴 때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제 방에서는 24시간 그 광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울다가 앙상한 두 손으로 바닥을 긁기도 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다가 악을 쓰고는 목신 소리로 뭐라 말을 하고 이러다가는 못 살겠다 싶어서 인터넷 카페에 제 사연을 올렸는데 나이 공개 때문에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주작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 정도로 힘들면 엄마한테 말하고 무당한테나 가라 식의 말이 많았는데 그전에도 귀신이 보인다고 말했더니 심리상담소를 가게 되었어서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자꾸 귀신이 보이면 소금을 뿌리면 된다고 해서 소금도 숨겨놨고요. 아무튼 저는 그 귀신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 방이 너무나도 싫어서 부모님께서 주무시면 화장실로 가서 쪽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 알람 소리가 들리면 괜히 양치하는 척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살게 되니까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빗으면 뭉텅이로 빠지는 수준까지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자른 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죠. 제 방에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지연아 라며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제 이름은 지연이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 앞에 서서 뭐라 웅얼거리는데 엄마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방에서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만 들어오면 저를 따라다녔죠. 더 이상 울지는 않았지만 소름 끼치는 숨소리가 제 귀 옆에서 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밤이었습니다. 제가 침대에 눕든 화장실에 눕든 자려고만 하면 제 옆에서 쭈그려 앉아 계속 말을 했습니다. 워낙 가까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웅얼거려도 말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 여자는 묘하게 이상한 말을 문맥 없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연아, 엄마 물고기 날아갔어. 행복한 생활. 나는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안 보이는 척을 하고 부모님 방에서 자려고 하니까 저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보고 쌍년이니 저를 납치했다느니 엄마만 보면 발작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결국에는 일이 터졌습니다. 밤에 엄마의 팔을 그 더러운 손으로 벅벅 긁더라고요. 제가 제 방에서 잠을 청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랑 엄마가 만나기만 해도 팔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전현이 내 자식을 뺏어갔어 라고 말하면서요. 사실 제가 그 여자의 자식인 게 말이 안 되는 게 연극활동 소품으로 가발을 쓰면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아 다시 흐느끼며 악을 썼습니다. 그 여자가 엄마의 팔을 계속 긁었더니 엄마의 팔에 알러지가 생겼죠. 의사도 원인을 모르겠다며 계속 강한 약을 추천하더랍니다. 결국은 아직 임상시험이 통과도 안 된 위험한 약까지 쓰게 됐습니다. 엄마 팔에 알러지가 너무 심해져서 부모님께서는 혹시 집이 더러운가 싶어서 결국 이사를 가게 됐고요. 속으로는 정말 기쁘면서도 혹시 따라오는 게 아닌가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의 알러지도 이사간 지 한 달 되어서 씻은 듯이 나았죠.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분량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첫 번째 이야기는 읽을만 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집안에 저런 귀신이 있는데 버티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아예 말을 못하신 건지 어린 나이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시달린 걸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귀신이 입던 옷 사연 또한 굉장히 무서웠는데 다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네요. 사연이 더 있다고 하시니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공부학과에서 열심히 공부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어릴 적 할머니께 들은 제 기준에서는 꽤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투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선 저한테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을 소름 돋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릴 적 동해안 쪽 한 해안가의 구룡포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할머니네 집안은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아서 할머니께서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이 집 저 집에 잡일을 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15살 때부터 풀을 베어서 소먹이로 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해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할머니의 부모님께서 산 건너편 마을에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셨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냥 뭐 빠른 걸음으로 다녀오면 해지기 전까지 올 수 있겠지 싶어서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서서 심부름을 갔죠. 산 건너편 마을에 다녀오던 도중 할머니의 예상과는 다르게 산 뒤편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할머니께서는 빨리 산을 넘어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셨고 이내 빠른 걸음으로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저 앞에 웬 아저씨 한 분이 천천히 산을 올라가고 있더랍니다. 아니, 정확히는 산을 올라가고 있는 아저씨의 뒷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사람이다, 같이 가자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곤 서둘러 그 아저씨를 따라잡으려고 막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뛰어도 그 아저씨와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더랍니다. 할머니께서는 막 악을 쓰면서 뛰어가셨고 그 아저씨의 바로 뒤까지 따라잡았을 때 갑자기 아저씨가 옆에 있는 시냇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더랍니다. 진짜 한순간에 앞에 가던 아저씨가 시냇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할머니께선 이거 뭔가 홀렸다, 정말로 홀렸다 라고 겁을 잔뜩 먹고서는 진짜 산을 구르듯이 내려와서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께서는 해가 진 뒤로 절대로 그 산을 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그러셨는데 옛날에는 홍역을 홍발이라고 불렀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홍역으로 정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 때라서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산에 홍역으로 죽은 아이의 시신을 묻고 그랬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할머니가 집 마루에 앉아서 동네 뒷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도깨비불 몇 개가 산에서 쓱 내려와서 허공을 빙빙 돌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불이 와서는 심심하다, 나랑 놀자 하는 섬뜩한 말을 내뱉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마 할머니께서 심부름하시면서 보았던 귀신 아저씨도 홍역으로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대체로 짧고 임팩트가 살아있습니다. 홍역을 홍발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몰랐는데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시골에서는 홍역 걸려 죽은 아이를 정말로 땅에 그대로 묻었다고 하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산에 놀러 갔다가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토사가 무너지면서 바로 앞에서 썩어가고 있는 시체를 봤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신과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당장 떠오르는 게 그 이야기네요. 유치원 때부터 살았던 이 동네에는 유난히도 아이들이 많았다. 지금과 달리 집집마다 최소 2명은 아이를 낳았던지라 어디를 가든 아이들이 있었고 그만큼 놀거리들도 넘쳐났다. 땅 따먹기, 팽이치기, 탑블레이드, 문방구 앞에서 오락기를 하거나 다같이 뛰어다니며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기도 부지기수였다. 저녁 6시가 되면 이쪽 저쪽에서 엄마들이 저녁 먹으라고 아이들을 불렀고 자동적으로 아이들은 집으로 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모였다. 아이들이 함께 놀다 보니 이웃끼리도 사이가 좋았는데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놀이동산에도 같이 놀러 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동네에는 암암리에 전해지던 룰이 하나 있었다. 달동네까지 포함한 동네에는 언덕배기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버려진 집이 하나 있었고 절대로 그곳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아이를 포함해서 어른들까지도 적용될 만큼 널리 알려진 이야기였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됐다. 가끔 같이 놀던 아이 중 하나가 그 집에 대해 물어보긴 했지만 그저 시시한 농담만 주고받을 뿐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다만 내가 할머니께 여쭤봤을 때는 못된 사람이 살았다고만 전해 들었다. 참 신기하게도 각자 집에서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인지 이따금씩 놀면서 그곳을 지날 때면 하나같이 말이 없어지거나 누구는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 집의 외형을 설명하자면 달동네에서도 중간쯤에 위치한 집이었는데 돌계단으로 된 언덕배기를 지나갈 때 왼쪽에 있었던 평범한 집이었다. 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인지 창문 군데군데가 깨져 있고 2층 집이었지만 대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지하가 있다는 건 나중에야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 IMF가 찾아오고 동네에서 PC방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교가 끝나고 너나 할 것 없이 PC방으로 달려갔고 돈은 없어도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놈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다.
오락실에서나 할 수 있었던 게임을 컴퓨터에서 할 수 있었던 네오지오를 깔아서 두 놈이 한 PC에서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줄어들었고 점차 시끄럽게 떠들던 소리도 줄어들며 새로운 놀이 문화가 생겨났다. 나와 매일 PC방에 갔던 친구 준영이와 재우가 있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네오지오 프로그램을 깔아서 메탈 슬러그 킹오파를 하며 같이 놀던 친구들이었다. 당시 교육열도 세지면서 하나둘씩 종일반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셋 다 부모님이 강압적이지는 않아서 매일을 게임만 하며 살았다. 그러던 중 한참 게임을 하고 있을 무렵 뒤에서 구경하던 재우가 오랜만에 동네 이야기를 꺼냈다. 야, 너네 그 이야기 들었어? 귀신 나오는 집에 사람 들어갔다는 이야기 말이야. 당시 우리들 사이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 집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다. 에? 그 집에 누가 들어가? 거기 사람도 안 산다며. 아냐, 오늘 학교에서 지훈이가 그랬는데 거기 대문 열려있다던데?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던 초록색 대문이 열려있다는 말에 나와 준영이는 키보드 자판을 두들기다 동시에 손가락을 멈췄다. 진짜야? 누가 이사를 온 건가?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어른들이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집인데 당연히 주인이 있겠지. 몰라, 뭐 아무튼 지훈이 말로는 대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더라. 아 맞다, 옛날에 거기서 아저씨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그게 맞으면 열리긴 하겠네. 그 집에 관해서는 별의별 소문들이 많았지만 실제 사건이 있기는 했다. 귀신 나오는 집을 지나 위로 올라가면 달동네 꼭대기에 사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집 아버지가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동네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동네에서는 이야기가 많았던 집이다. 문제는 언젠가 그 아저씨가 술에 취해 퇴근하는 길에 그 집을 지나쳐가면서 생겼다. 평소처럼 지나던 길이었는데 그날은 집에서 이상한 방울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쫓아 담장 너머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1층 집 문이 열려 있었는데 현관 안쪽으로 웬 남자가 가만히 서 있었고 아무리 술에 취해 있을지언정 그 집은 동네 사람들이 피해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왜 그 집에 들어가 있냐고 아저씨가 뭐라고 한마디를 건넨 것이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지 계속해서 담장 너머로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워낙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그 집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모두 목격했다.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겨우 아저씨를 데려갔지만 며칠 뒤 저녁 늦게까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내가 마중을 나갔는데 그 집 1층에서 아저씨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던 걸 발견한 것이다. 당연히 우리같이 어린아이들이야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른다. 다만 동네 어른들까지 그 집을 피하게 된 사건이 이 시점부터였다. 게다가 뒷이야기들 때문에 신빙성이 더해져 아이들 사이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아내가 남편을 발견한 것도 담장 너머로 발견한 것인데 남편이 쓰러져 있던 것을 보고도 아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신고를 했다는 것. 그 이유가 더 가관이었는데 집에서 남자를 발견한 다음부터 남편이 계속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술을 아무리 마셔도 방울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는데 심지어 자고 있을 때도 계속 악몽을 꾸는 바람에 아내도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그 집에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그 집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겁에 질려서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고 집을 떠나기 일쑤지만 달동네에 살았던 집안 환경은 그러지 못했는지 한참을 그 동네에서 쭉 살았다. 그간 있었던 사건이나 소문이야 어떻든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귀신 나오는 집에 대문이 열려있다는 것이었다. 준영이나 재훈아 모두들 그 집에 가보자는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는 망설임 없이 PC를 끄고 곧장 그 집으로 향했다. 정말로 귀신 나오는 집의 대문은 열려있었다. 멀찌감치 서서 봤지만 그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안쪽이 훤히 보였다. 그래도 여전히 겁이 났는지 셋 모두 서로의 옷가지를 잡고 힘겹게 걸음을 옮겼으며 앞에 도착했을 때는 되려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에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야,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우리 집이랑 비슷하게 생겼구만 뭘. 그러게. 근데 문이 열려있다는 거면은 뭐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까? 그렇지 않을까?
누가 열쇠로 문을 땄다는 소리잖아. 가위바위보해서 진 새끼가 들어가 보는 거 어때? 우리 중에 선뜻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할 놈들은 없었지만 누군가 들어갔으면 하는 호기심은 모두들 똑같았다.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우린 이곳에 왔던 것처럼 서로를 잡고서 안에 들어갔다. 안에 들어서자 왼쪽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바로 앞에는 1층 집으로 들어가는 철제 현관문이 보였다. 두 현관 모두 열어봤지만 열리지 않았고 긴장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소득이 없자 다들 심통이라도 난 것처럼 시시하다고 불평을 해댔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자 아까는 그냥 지나쳤던 통로 같은 게 보였다. 그냥 담장과 집 사이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쪽으로 가서 들여다보자 또 다른 공간이 나왔고 그곳에는 지하실로 가는 계단이 있었다. 재우가 당연히 닫혀있을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지하실 문이 열렸다. 그곳은 지하실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싱크대가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옆에 단칸방에 있는 허름한 반지하 방이었다.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의 흔적이 없었는지 군데군데 핀 곰팡이와 먼지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이미 겁이 없어진 우리는 보물찾기라도 하듯 싱크대 서랍을 열어보고 방 안에 들어가서 널브러진 책들을 걷어차면서 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방울 소리에 셋 다 동시에 멈춰섰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봤고 이내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방울 소리가 들리면서 혹시나 자기를 두고 도망갈 수 있어서 그랬는지 다들 서로의 옷을 세게 움켜잡았다. 방울 소리는 점점 크고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이미 준영이는 겁에 질렸는지 다리를 떨면서 우리에게 나가자고 하듯 옷을 잡아당겼다. 나머지도 역시나 겁에 질려 바깥으로 향했고 누군가 발을 빠르게 움직이면 다같이 쳐다보며 나가도 같이 나가자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 짧은 거리에도 여전히 방울 소리는 정기성을 띠고 들렸으며 대문에 들어섰을 때 앞서가던 준영이가 발걸음을 멈춰섰다. 방울 소리가 들릴 때부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준영이를 쳐다보며 왜 안 나가는 거냐고 몸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준영이 얼굴을 보자 우리도 동시에 준영이가 보고 있던 곳을 볼 수밖에 없었다. 1층 집의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철제로 되어 있는 반투명 유리에 뭔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 얼굴이 있었고 마치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쪽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그것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었고 그 순간 그 사람의 손이 움직임과 동시에 방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죄다 도망치기 시작했고 운동에서 달리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집까지 뛰어갔다. 이미 재우나 준영이는 안중에도 없었고 각자의 집에 갔는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는 뒤에 아무도 없었다. 이러다 심장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장이 뛰어댔고 한참 숨을 고른 시점에도 여전히 심장은 뛰고 있었다. 그게 진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렇게 다음날까지 겁에 질린 채로 등굣길에 올랐고 준영이나 재우를 만나자마자 우린 서로에게 어제 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준영이는 악몽을 꿨다고 말했고 재우는 나랑 똑같이 하루 종일 겁에 질려 있었다. 혹시나 우리도 그 아저씨처럼 방울 소리에 사로잡혀 죽는 게 아닐까 부모님에게 얼른 말씀드려서 대책을 세우자는 말도 나왔다. 그리고 하교까지 참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에 콜렉트콜을 걸어 엄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상세하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별일 아니라며 다시는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만 하실 뿐 혼을 내거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놈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린 안도하며 서로를 달랬다. 결국 소문뿐이었던 건지 방울 소리가 들리거나 악몽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다만 그때 우리가 봤던 사람과 분명히 들었던 방울 소리는 진짜였다. 우린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도 여전히 그 근처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갈 일이 있더라도 굳이 삥 돌아서 그 집은 지나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내용들은 내가 그 동네에서 커가면서 추가적으로 들었던 내용들이 합쳐진 기억이다. 그 집은 그냥 단순히 폐가로 남아있던 건물이기도 했지만 어른들마저도 피했던 곳이고, 그나마 신빙성 있는 소문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서 집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2층에 살던 집주인도 나왔다는 것이다. 흉가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 집을 허물 수 없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동네는 모두 재개발되어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그 자리에 들어서 있다. 어렸을 적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크게 생겨서 그런 건지 동네에 트럭으로 장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종소리만 들려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 지금은 연락이 끊겨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도 모를 재우나 준영이도 마찬가지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23살 백조입니다. 저는 20년간 같은 동네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3시간 떨어진 양주 덕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살게 된 자취방은 크지 않았지만 주방과 화장실이 밖으로 빠져 있어서 꽤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건물 바로 뒤에 기찻길 다리가 있어서 햇빛은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원룸으로 개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꽤나 깔끔해서 무척 좋았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제 첫 자취가 시작되었죠. 참고로 저는 살면서 무서운 꿈을 자주 꾸는 편도 아니었고 가위 또한 한 번도 눌려보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자취를 할 때 며칠은 너무나도 좋았죠. 혼자 집에서 혼술도 해보고 친구들도 데려와 집에서 술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고 나서 처음에는 알바를 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보통 학교가 역에서도 더 들어가야 나왔기 때문에 학교가 끝난 후에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20년을 부모님과 한 곳에서 오래 살았던 제가 외로움을 느끼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심하게 메일을 보내다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처음 가위에 눌린 그날 잠에서 깼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살짝 뜬 눈에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 사람 형체가 제 위에 앉아있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빨리 깨어나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네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순간 너무 무서워서 멈칫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빨리 풀라고, 놓으라고, 귀신에게 약 올리는 말들을 하며 빨리 놓으라고 했죠. 그렇게 제 첫 가위가 지나가고 난 후부터 악몽도 자주 꾸었고 가위도 수시로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본가에 돌아가 잠을 자면 전혀 가위에 눌리지 않았죠. 그렇게 점차 상태가 피폐해지면서 우울증에 걸렸고 좋지 않은 버릇도 생겨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본가에 내려와 정신적인 회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본가에 돌아와서도 가위를 몇 번 눌리긴 했지만 전보단 확실히 횟수도 줄었고 잠도 더 잘 잤습니다. 그러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복학하게 되면서 다시 자취방을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 살던 건물과 좀 떨어진 곳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곳이 안전해 보여서 그쪽으로 방을 잡았습니다. 그 방은 11평 정도 되는 크기의 정사각형 형태의 방이었습니다. 주방이 현관 바로 옆에 작게 붙어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최신식은 아니었고 몇 년 정도 되었지만 그래도 전에 살던 곳보다는 베란다에 창도 크고 햇빛도 잘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내며 가끔 가위도 눌리긴 했지만 반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가위 눌릴 타이밍도 다 느껴지고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가위에 눌려도 깨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살던 도중 그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방 구조를 자주 바꾸는데 그때 제 방 구조는 보내드린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발을 벽 쪽으로 두고 자고 베란다 문은 옷장 쪽으로 나 있었는데 옷장으로 반을 가려두고 커튼을 쳐두어 햇빛을 차단해 방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제가 잠을 자다 여느 때처럼 잠에서 깨면서 가위에 눌렸습니다. 속으로 또 눌렸네, 졸린데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통 깨려 하거나 다시 잠들거나 하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한참 가만히 가위에 눌린 채 명상에 잠겨 있는데 아파트나 원룸에 살면 들리는 층간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윗집에서 나는 건가 싶어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위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제 방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제가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은 옆집이었고 각 층마다 집이 4개씩 있었는데 제 왼쪽 방향에는 집이 없습니다. 발소리가 제가 누워있는 침대와 선반을 사이에 두고 옷걸이와 옷장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깨닫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지? 어? 왜지? 왜? 왜? 이 말만 하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걷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느끼자마자 이거 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몸에 힘을 딱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는 소리와 발소리가 함께 책상을 돌아 제 머리맡으로 달려왔습니다. 미칠 것 같은 마음에 온몸에 힘을 주며 몸부림을 쳐보고 있는데 그 존재가 제 머리맡에 머리를 바짝 대고 숙이며 시작됐어. 시작이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며 방이 떠나가라 낄낄 웃는 겁니다. 엄청 재밌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낄낄대더니 무언가 제가 누워있는 침대 오른쪽으로 뛰어들듯 풀썩 주저앉은 느낌이 들며 가위에서 깨어났습니다. 한동안 불 킬 생각도 못하고 숨만 내쉬며 멍하니 앉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정신 차리고 무서워서 커튼도 치고 불도 켰지만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점점 생각할수록 이상하더군요. 평소에는 가위에 눌리면 깨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가위에 눌렸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제가 이상해서 왜 반응을 안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보며 평소와 달리 제가 가위에 눌리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게 이상했고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워한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여러 번 가위에 눌리긴 했지만 그날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별로 무섭지도 않았고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같이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대학교로 나와 자취방을 빼고 집에 내려온 이후에는 점차 가위에 눌리는 일이 적어지며 현재는 그냥 개꿈을 많이 꾸는 정도입니다. 살면서 자신의 기라고 해야 하나 그게 안 맞는 동네가 있다고 하던데 그곳이 저에겐 그런 동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다른 걸 잘 모르겠고 옆에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반응을 하니까 다다다 달려왔다는 게 엄청 소름 끼치네요. 제보자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가위에 시달리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 옆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됐다는 말을 반복한 걸로 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직도 살면서 가위에 눌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비타민 챙겨 먹고 한 끼라도 거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돼지가 됐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부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부학과 M교수였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맞을까 고민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저씨의 행복함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제 고향과도 다름없는 동네죠. 하루가 멀다고 이사를 오고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이 아파트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가족 또한 마찬가지라 아무리 요즘 아파트에 이웃 주민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거나 반상회에서 본 사람들은 부모님과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얼굴만 보면 인사를 주고받는 분들이 동네에 많은데 저희 아파트 동에 사시는 아저씨 한 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연세는 모르나 환갑은 좋게 넘으셨을 것 같은데 가느다란 흰머리에 넉살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주름진 얼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아저씨 또한 이 아파트에 오래 사셨고 당시만 해도 잘 몰랐으나 언젠가부터 은퇴를 하고 택시 운전사를 하셨기 때문에 점점 얼굴이 익숙해졌죠. 새벽부터 밖에 나와 열심히 택시를 닦으시고 따님이 어디를 가면 데려다 주시고 어떨 때는 휴무로 표시하고 가족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얼굴에서 묻어나오듯 워낙 넉살이 좋으셔서 이웃 주민들과도 인사도 잘 나누시고 가끔 아파트에서 김장을 하면 각 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날라주시기도 했죠. 그 집에는 연세에 맞지 않게 아주 젊은 따님 한 분이 있었는데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예쁘고 청순해서 동네에서도 유명했던 분입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지 몇 번 마주친 적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잔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부모님이 집에 계실 시간인데 집안에 아무도 없더군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가끔 동네 주민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분들과 밖에서 저녁 약속을 갖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참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도어랑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쿵쿵대는 빠른 걸음으로 어머니께서 제 방으로 오셔서 방문을 여시는 겁니다. 어리둥절해서 이제 오셨냐고 인사를 드리니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린 것처럼 두 눈이 퉁퉁 부어서는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택시 운전하는 아저씨 딸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참을 멍하니 엄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계시던 아버지 또한 말없이 엄마만 보고 계셨고 저는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 젊은 사람이 죽었냐고 여쭤봤습니다. 사인이 교통사고였는데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제대로 건너는 와중에 음주운전자가 그대로 들이받았더군요. 그것도 가드레일을 피하겠다고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꺾었다가 그대로 치고는 한 차례 더 역과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길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상황에 저도 모르게 얼굴에 두 손이 갔는데 엄마는 본인도 딸이 있는 부모로서 너무 슬펐는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절대로 밤길에 도로 조심하라는 말을 자기 직전까지 하셨죠. 아파트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부조금도 했지만 다들 그 집 아저씨와 아줌마가 괜찮을지 걱정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한동안 아저씨와 아줌마는 보이지 않았고 아저씨가 몰던 택시는 자동차 덮개가 쓰인 채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반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다시 그 아저씨를 볼 수 있었는데 이상하리만치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상냥한 미소로 경비 아저씨들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더군요. 뭔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답이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오전 미팅이 급하게 잡힌 날이 있었고 당장 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팀원이 없어서 그나마 미팅 장소와 가까웠던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서야 했고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팅 자료도 준비해야 해서 시간이 촉박했죠.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파트 입구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빈 차인 택시가 나오고 있더군요. 다행이다 싶어서 손짓을 해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앞유리로 보이는 운전석에는 그 아저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놀라서 문을 연 상태에서 타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웃으시며 흔쾌히 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택시에 타서 목적지를 말씀드렸는데 룸미러로 저를 보시더니 저를 아시는 것처럼 어디 급하게 가시는 것 같다고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이제껏 아저씨와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그간 오며 가며 봐온 정이 있어서 그런지 편안한 마음이 들었고 오늘 회의가 급하게 잡혀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이와 같이 타고 가는데 괜찮으시죠? 외우고 있던 발표 내용도 잊어버린 채 당황해서 한동안 가만히 아저씨만 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시면서도 룸미러를 고쳐 만지시고는 살갑게 웃고 계시는 아저씨가 이상하게 보였죠. 항상 영업 나갈 때면 아이랑 같이 타고 가는데 손님이 괜찮으실까 여쭤본 거예요. 아저씨가 바라보는 곳을 보니 보조석 앞에 택시기사 자격증이 붙어있는 곳에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에는 이미 고인이 된 따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리면서 봤지만 보조석에는 어디서 갓 꺾은 것처럼 보이는 꽃도 있었고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오늘 시작하자마자 손님을 태웠다고 운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반응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운이 좋았다고 대답했죠. 어찌어찌 미팅 장소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어차피 얼마 나오지도 않았다며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한사코 거절하는 바람에 그냥 내렸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했습니다.
주변 문방구에서 인사를 하면서도 미팅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하면서도 집으로 퇴근하면서도 여전히 아침에 봤던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자신의 딸이 택시에 같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습이나 손님들에게 말하여 허락을 구하는 모습은 분명 옆에 사람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부모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굳이 말씀을 안 하려고 하셨지만 엄마는 다른 주민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언젠가 다른 동에 살고 있는 남자 대학생 하나가 학교에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님이 왜 우리 집에 가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거기 자기가 사는 아파트고 지금 나왔는데 손님 때문에 다시 집에 들어가야겠다고 껄껄 웃으시더랍니다. 학생도 신기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중에 저한테 물어보신 것처럼 따님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저씨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고, 혹시 어딘가 편찮으신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전혀 문제될 건 없었답니다. 아줌마는 집에서 잘 나오지 않으셨지만 아저씨는 평소처럼 택시를 몰았기 때문에 가끔 딱하게 생각한 주민들이 일부러 차에 타기도 했죠. 지금은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상황이지만 가끔 집에 들어올 때 택시를 보면 여전히 보조석에는 따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는 가끔 혼자서 울 때도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기사님을 만날 때가 있다면 꼭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저씨의 행동을 보고 혹시나 편찮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따님을 추억하는 아저씨만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굳이 귀신을 갖다 붙이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아저씨가 정말로 따님을 보고 계신 거라면 그게 따님의 영혼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